1870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바리에테 극장은 보르드나가가 연출한 금발의 비너스를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귀족, 정치인, 거상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관객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나. 첫 데뷔 무대에 서는 신예입니다.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극장 안을 가득 채우고 기대와 설렘 속에서 드디어 막이 오릅니다. 나나가 무대에 등장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극장 안은 이내 당혹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입니다. 이게 대체 뭐지? 보르드나브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공연을 기획한 거지? 그녀의 음정과 박자는 엉성했고 그녀의 가창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객들은 조롱과 실망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지만 이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나의 노래가 아무리 엇박자라 해도 그녀의 몸매는 그 모든 단점을 잊게 만듭니다. 극이 진행되며 서서히 골곡진 그녀의 몸이 무대 위에서 드러날 때마다 관객들의 시선은 그녀의 몸을 쫓아갑니다. 일부는 거의 졸도할 것처럼 숨을 몰아쉬고 일부는 상안경을 통해 그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으며 어떤 이는 얼굴이 빨개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서투르던 노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나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극장을 압도하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막이 내립니다. 모든 비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리에 있던 관객들은 하나같이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터뜨립니다. 나나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는 극장 전체를 뒤덮고 두 번의 앵콜 요청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어설픈 가창력으로 무대에 섰지만 결국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뽐내며 무대를 장악한 것입니다. 이날 밤 나나는 파리의 또 하나의 치명적인 별이자 사격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사빈 백작 부인이 주최하는 화요일 모임은 고풍스러운 미페 저택에서 열립니다. 이 저택은 100여 년 동안 미필 가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이는 손님들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부인의 섬세한 손길이 묻어있는 우아한 만찬을 즐깁니다. 백작 부인의 파티는 고상하고 세련되며 모든 것은 일정한 격식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건조하고 생기가 없으며 화려한 조명은 그저 차가운 공기로 느껴질 뿐입니다. 반면 나나의 집에서 열린 파티는 전혀 다른 풍경을 연출합니다. 나나는 파리 브레방 식당에서 식기화장, 꽃과 의자까지 모두 빌려와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는 그녀의 성공적인 첫 데뷔 무대를 자축하는 자리이자 나나가 파리 상류층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순간을 상징하는 행사입니다. 그녀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비좁을 정도였고 초대받지 않은 이들까지 몰려들어 그 수는 배가 되었습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한데 모여 들뜬 기분으로 웃고 떠들며 농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누구도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황리에 공연 중인 금발의 비너스의 주인공 나나가 또다시 화려한 무대에 오르는 날입니다. 객석은 이미 만석을 이룬 채 숨죽인 관객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극장 문이 열리며 영국 왕세자와 함께 미페 백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우아한 걸음은 마치 무대의 조명 속에서 빛나는 듯하고 입고 있는 비단 정장은 그가 단순한 귀족이 아님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불이 꺼지고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나나의 모습이 드러나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매혹에 빠져듭니다. 고고한 귀족 미페 백작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무대의 시선을 고정한 채 나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극이 진행되며 노출의 수위도 점점 높아져 갑니다. 나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백작의 가슴은 경악에서 시작해 욕망으로 가득 차올라 이내 이성을 압도하는 강렬한 충격을 느낍니다. 공연이 끝난 후 미페 백작은 나나의 분장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나나가 옷을 갈아입느라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가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드러낸 나나의 모습은 백작을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이끕니다. 그 순간 백작은 나나의 치명적이고 금기된 매력에 빠져들며 마치 그의 영혼을 집어삼킨 듯한 그녀의 존재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가난한 배경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나나는 부와 안정된 삶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한 여자입니다. 나나는 자신이 아름답고 섹시한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매력을 통해 가난과 억압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나나의 열망은 그녀의 데뷔와 함께 현실이 되었고 그녀는 곧 파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지만 그 정도의 명성과 부로는 그녀의 끝없는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나나는 이제 보다 더 큰 쾌락을 위한 욕망의 손짓을 보냅니다. 미페 백작은 그녀를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위험하다는 걸 자각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미패 백작이 자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나는 백작을 가볍게 다루며 그를 철저히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나의 탐욕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패 백작뿐만 아니라 자신을 욕망하는 상류층 남자들을 이용하여 더욱 큰 부를 쌓아갑니다. 그녀는 급기야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매력을 무기로 파리 사교계의 남성들을 홀리며 그들의 마음과 재산을 착취하는 고급 창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나의 인기가 상승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화려한 의상과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며 각종 연애와 사교 모임을 휘어잡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이제 그녀는 상류층 남자들을 자신의 매력으로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나에게 그들의 진심이나 명예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저 남성들이 가진 재산과 권력만이 중요할 뿐이죠. 나나를 거쳐간 숱한 남자 중 미패 백작의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그의 대단한 명망의 가문과 뛰어난 외모도 나나의 욕망 앞엔 무용지물입니다. 그는 나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자신의 재산과 명성을 모조리 잃고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는 나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여 그녀의 애정을 갈구하며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치 개처럼 기어가는 수치스러운 기행까지 보이며 몰락해 갑니다. 거짓골이 되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미패 백작은 그 이후 나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결국 버려집니다. 나나는 그에게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았고 백작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죠. 미패 백작이 나나 앞에서 굴욕적인 몰락을 겪을 즈음 나나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녀는 많은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모성애라는 감정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아들이 태어났고 나나는 아이에게 루이즈라는 이름을 붙여주지만 그에 대한 애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지다시피 키워지던 아이는 2살이 되던 해 천연두에 걸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본 나나는 잠시 충격을 받지만 그 비극이 그녀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아이의 죽음조차도 그녀의 쾌락과 욕망에 대한 집착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나나는 계속해서 상류층 남자들을 이용하며 더 큰 쾌락과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던 중 나나는 자신 역시 천연두에 감염되었음을 알게 되지만 병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는 그 사실을 부정하며 여전히 타락한 삶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자 그녀는 더 이상 남성들을 유혹할 수 없게 됩니다. 나나에게 외모는 그녀의 전부였으나 병은 점차 그 아름다움을 앗아가며 그녀의 모습을 파괴해가죠.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아름다움이 천천히 사라지자 나나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파리의 한 호텔로 숨어들어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그동안 누렸던 부와 쾌락이 사라지면서 오는 상실감과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미모가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나나는 끝내 자신의 타락한 삶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그저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간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녀는 호텔방 침대 위에서 혼자 천천히 죽어가며 자신이 쫓던 쾌락과 사치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나나의 죽음은 파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사람들은 금세 그녀를 잊고 새로운 쾌락을 찾아 나섭니다. 나나의 비극은 그녀가 잘못된 선택으로 파멸했음에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나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통 비극은 주인공이 자신의 오류나 약점으로 인해 파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거나 반성함으로써 인간적인 고뇌와 성찰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나는 끝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쾌락과 욕망에 휩싸인 채 파멸로 치닫습니다. 이러한 무지와 무감각이야말로 나나의 비극을 더 강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초래한 원인이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성찰 없이 그저 망가져버립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깨달음 없는 파멸이기 때문에 더욱 비극적입니다. 나나는 반성할 기회조차 놓쳐버린 한없이 공허한 몰락을 맞이한 것이죠. 에밀 졸라가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한 것은 타락과 쾌락을 쫓는 삶의 필연적인 종말입니다. 즉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외면하고 욕망에만 휘둘린 삶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의 쾌락이나 외적인 성공에만 집중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